안녕하세요. 밤동아 TV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세종 때의 명재상이었던 고불 맹사성에 관한 짧은 일화랍니다. 사람들은 자칫 겉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여 실수를 저지르곤 하지요. 바로 이 이야기 속 아산 현감처럼 말입니다.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듯 진실된 사람은 겉으로 떠벌리며 잘난 체 하거나 뽐내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하시길 바랍니다. 소를 탄 맹사성. 조선 세종 때의 명재상인 맹사성은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전가를 받았답니다. 맹사성의 아버지 맹희도는 관직에서 은퇴한 뒤 고향인 온양에 머무르고 있었지요. 맹사성은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이 되어 휴가를 내었답니다. 맹사성이 고향에 내려온다는 소식이 곧 아산 현감의 귀에 들어갔어요. 아산 현감은 맹사성에게 잘 보이고 싶었지요. 그래서 새벽부터 부하들을 닥달하였어요. 고불 맹사성 영감께서 행차하신단다. 그러니 온양으로 들어서는 길목을 깨끗이 정비하여 손님 맞을 준비를 해라. 현감의 명령이 떨어지자 아전과 노비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노비들은 길가에 잡초를 뽑고 돌을 고르고 깨끗하게 비질을 하였지요. 온양으로 들어서는 길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답니다. 아산 현감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바로 그때 소를 탄 남루한 노인이 막 쓸어놓은 길을 지나갔어요. 이를 본 아산 현감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하였지요. 정승 맞으려고 쓸어놓은 길을 어중이 떠중이가 밟고 지나가는구나. 소를 탄 노인은 그 말을 듣고 허허 웃었답니다. 노인은 웃으며 아산 현감에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그 어중이 떠중이가 바로 맹고불이라네. 소를 탄 노인은 다름 아닌 맹사성이었어요. 뒤늦게 그가 맹사성임을 알게 된 아산 현감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효자가 된 도둑. 옛날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부부가 있었답니다. 하루는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를 앞두고 제사 음식을 장만할 걱정에 부부가 의논을 하고 있었지요. 여보, 제사는 다가오고 돈은 없으니 어쩌면 좋소? 남편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저 황소를 팔아서 제사를 지내면 어떨까요? 아내는 황소와 남편을 번갈아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었어요. 아니, 황소는 우리 집의 가장 큰 재산이 아니오. 남편은 의아한 듯 아내를 보았지요. 아무리 황소가 귀하다고 해도 아버님 제사를 안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황소를 바라보았어요. 소는 다시 벌어서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의 말에 남편도 황소를 팔아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요즘 장에 갔다가 도둑 맞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 조심하세요. 알겠소. 다녀올 테니 늦더라도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은 소를 끌고 장으로 갔답니다. 다행히 생각보다 비싼 값에 소를 팔았지요. 소를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깊은 산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도둑이 나타났지요. 네 이놈, 어서 돈을 내놓지 못할까?
도둑은 무서운 얼굴로 칼을 꺼내들고 남편을 위협하였어요.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목숨이 아까우면 얼른 돈을 내놓으라니까. 이것은 우리 아버지 제사에 쓸 돈입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어요. 세상에 너만 효자란 말이냐.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도둑은 칼을 남편에게 바짝 들이대었어요. 이때 어디선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여봐라, 이 깊은 산골에서 무엇을 하느냐. 가까이 다가온 사람들은 도둑을 잡으러 온 포졸이었어요. 어서 칼을 치우시오. 남편은 도둑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예, 우리는 친구 사이인데 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제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지금 돌려달라고 하지 뭡니까? 저는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남편은 포졸에게 거짓말을 하였어요. 포졸은 도둑을 천천히 훑어보았지요. 이 사람은 흉악하게 생겼는데 진정 네 친구란 말이냐? 아니, 못생겼다고 하여 친구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남편은 도둑을 감싸주었지요. 사실은 저도 돈 쓸 일이 급합니다. 그런데 저 친구가 자기가 더 급하다며 당장은 빌린 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둑도 포졸의 눈치를 살폈어요. 그렇다면 싸우지 말고 좋은 말로 끝내어라. 그리고 요즘 이곳에 도둑이 많으니 서둘러 돌아가도록 해라. 포졸들은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형님,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형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살았으니 이제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어요. 일어나시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의 실수를 하는 법이오. 마음을 돌렸으니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돼오. 자, 어서 내려갑시다. 남편은 다시 길을 떠났지요. 도둑은 남편의 뒤를 따라가 집을 알아두었어요. 이튿날부터 도둑은 부지런히 일했답니다. 마당을 청소하고 부엌에 물을 길어다 놓고 소에게 쇠죽도 쑤어주었지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도둑은 아버지가 일어나자 문안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서 이불 밑에 손도 넣어보았지요. 아버지, 방바닥이 차갑지 않으세요? 괜찮구나. 아버지는 아들이 이상하였어요. 아침을 먹고 난 후 도둑은 지게를 짊어졌지요. 아버지, 나무하러 산에 다녀오겠습니다. 도둑은 집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 아버지께 인사를 하였어요. 도둑은 점심때가 되어서야 나무를 한 짐 짊어지고 내려왔지요. 낮에는 냇가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왔답니다. 저녁에는 생선 반찬을 해드려야겠구나. 도둑의 표정은 싱글벙글 하였어요. 저녁에는 아버지의 방에 이불을 펴놓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얘야, 네가 갑자기 변하니 이상하구나. 며칠 동안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렇게 몰라보게 달라졌으니 어찌된 일이냐?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잘못한 게 많습니다.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도둑은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얘야, 괜찮다. 이제라도 네가 뉘우쳤으니
그것만으로도 난 턱없이 좋구나.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었답니다. 아버지, 저는 그동안 도둑질도 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그럼 산길을 지날 때마다 도둑이 나온다더니 그 도둑이 너였단 말이냐? 아버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런데 그런 네가 어찌하여 마음을 바로잡았느냐? 도둑은 산속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지요. 세상에, 정말로 고마운 사람이로구나. 얼른 가서 인사를 해야겠다. 아버지와 아들은 황소를 판 집으로 달려갔어요. 남편과 아내는 도둑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도둑의 아버지는 남편의 손을 덥석 잡았답니다. 여보게, 우리 아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네. 남편은 그제야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어요. 아닙니다. 제가 한 게 뭐 있어야지요. 남편은 쑥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아니네. 자, 밖에 나. 이건 무엇입니까? 얘기 다 들었네. 황소 판도는 쓰지 말고 황소를 다시 사게나. 제사에 쓸 돈은 내가 주겠네.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어서 밖에 나.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도둑의 아버지는 머뭇거렸지요. 괜찮으니 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자네 때문에 우리 아들이 효자가 되었으니 외아들로 외롭게 자란 우리 아들과 자네가 의형제를 맺어서 평생토록 사이좋게 지내면 어떻겠나. 나도 아들이 하나 더 생기니 좋은 일이고 자네에게는 내 재산의 반을 주겠네. 도둑은 부부와 한 가족이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위 뽑기. 어느 천석군에게 예쁘고 반듯한 딸이 하나 있었답니다. 천석군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을 사위로 얻어 알뜰살뜰 모은 살림을 잘 유지할까 고민 끝에 고을마다 소문을 내었지요. 3가지 거짓말로 나를 속이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 누구든지 거짓말을 하여 천석군의 입에서 그건 거짓말이다 하는 말이 3번 나오게 하면 딸을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매일 몰려와 천석군에게 거짓말을 줄줄이 늘어놓았지요. 그러나 천석군은 누가 어떤 거짓말을 해도 능청스럽게 받아 넘겼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건 정말이겠구먼. 그러니 찾아온 사람들은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고 그냥 돌아가고 말았지요. 어느 날 한 덩덕새머리의 떼꼽재기 총각이 천석군을 찾아왔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벼를 베고 벼단을 옮기고 벼 이삭을 떨고 정말 고생스러운 일이지요. 맞아, 맞아. 그건 정말이지. 그런데 저희 마을에서는 아주 쉽게 벼를 거두지요. 아니, 어떻게 말인가? 먼저 모를 심은 뒤에 갈대로 짠 돗자리로 덮습니다. 그럼 벼 이삭이 돗자리 구멍 사이로 쏙 나와서 있게 되지요. 그때 4사람이 돗자리 끝을 잡고 휙 잡아당기기만 하면 벼 이삭만 돗자리에 남게 되니 얼마나 편합니까? 지난번에 영감님께서도 보신 적이 있지요. 맞아, 맞아. 그건 정말이야.
그때 영감님께서 우리 논에도 갈대 돗자리 좀 깔아주게 하셨기에 이렇게 왔습니다. 천석군은 자기 논에 갈대 돗자리를 깔면 벼가 자라지도 못하고 다 썩어버리게 될 게 뻔한 일이라 펄쩍 뛰었어요. 이 애끼 거짓말 말게. 내가 언제 갈대 돗자리를 깔아달라고 했느냐? 그럼 거짓말 한 가지 했습니다. 아차. 하지만 이번에는 안 넘어갈 걸세. 영감님, 하루는 까마귀가 저희 집 마당에 있는 배를 따서 물고는 뒷산의 커다란 돌부처 머리 위에 앉아 쪼아먹었지요. 그러자 몇 년 뒤에 돌부처 머리 위에 배나무가 자라 배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런데 배나무가 너무 높아 긴 장대로 돌부처 콧구멍을 살살 간지럽혔더니 돌부처가 애취하고 재채기를 했지요. 그 바람에 배가 우르르 쏟아져 10자루나 주워 담았는데 그걸 영감님의 할아버지께 천냥에 팔았습니다. 맞아. 그건 정말이지. 그런데 영감님의 할아버지께서 어찌된 셈판인지 배값을 주지 않고 돌아가셨으니 배값 천냥을 주십시오. 이 애끼 거짓말 말거라. 우리 할아버지께서 언제 너희 집에 배를 샀단 말이냐? 그럼 거짓말 2가지 했습니다. 아차, 또 넘어갔구먼. 천석군은 정신이 번쩍 들어 이번에는 뭐라고 하든 맞다고 하리라 단단히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떼꼽재기 총각이 울기 시작하였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 갑자기 왜 우는 것인가? 이 집과 재산은 원래 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기뻐서 우는 것입니다. 뭐라고? 천석군이 생각해보니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 말이 정말이라고 하면 재산을 뺏기고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 총각을 사위로 삼아야 했어요. 허허, 저런 어처구니가 있나. 배운 것은 없어도 참으로 지혜로운 총각이로구나. 그래서 천석군은 서슴없이 떼꼽재기 총각을 사위로 삼았대요. 사위는 정말 지혜롭게 천석군의 재산을 잘 일구어 만석군이 되었답니다. 태종 임금과 가현. 옛날 중국 당나라에 바둑을 무척 좋아하는 태종 임금이 있었답니다. 임금님은 바둑을 아주 잘 두는 가현이란 신하와 틈날 때마다 바둑을 두곤 하였지요. 임금님의 실력은 가현에게 석점을 미리 깔고 두어야 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바둑을 둘 때마다 가현이 한 집을 지는 것으로 끝나기가 일쑤였어요. 임금님은 가현이 일부러 지는 것을 눈치채고 불쾌하게 생각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바둑을 시작하기 전에 가현아, 만약 이번 판에서도 그대가 진다면 매를 때리겠으니 그리 알고 두어라 하고 일렀어요. 그러고는 설마 이쯤 되면 가현이 진짜 실력을 발휘하겠지 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바둑을 다 두고 나니 무승부로 결말이 난 것이었지요. 그대는 또다시 짐을 속였구나. 임금님은 버럭 화를 내었어요. 하지만 가현이 진 것은 아니므로 매를 때릴 수는 없었지요. 다시 한판 두세. 이번에 그대가 이기면 붉은 비단 옷 한 벌을 상으로 주겠노라. 그러나 이기지 못할 때는 시궁창에 빠뜨려 버리겠노라. 임금님은 가현에게 단단히 겁을 주었어요. 시궁창에 빠뜨린다는 것은 질퍽질퍽한 흙탕물 속에 던져버린다는 뜻으로
목숨마저 위협하는 이야기였지요. 네, 명심하겠사옵니다, 폐하. 가연은 옷깃을 바로 여미고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두어 나갔어요. 한참 뒤에 바둑이 끝났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또다시 비기고 말았지요. 임금님은 또 속은 것이 분하여 화가 부글부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가현이 듣거라.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이라 침이 말했거늘. 그대가 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긴 것도 아니지 않느냐. 태종 임금은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쳤어요. 당장 저놈을 끌고 가서 시공창에 던져버려라. 신하들이 가현을 번쩍 안아들고 흙탕물 속으로 던지려고 하자 가현이 쩌렁쩌렁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폐하, 폐하, 잠시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소인이 오므리고 있는 손바닥 안에 바둑알 한 개가 감춰져 있사옵니다. 꼴가닥 숨이 넘어갈 듯 당황한 가현이 애처로운 목소리로 애원하자 임금님은 가현의 손바닥을 확인해 보게 하였답니다. 가현이 오므리고 있던 손바닥을 펼쳐 보이자 정말로 흙돌 한 개가 쥐어져 있었지요. 그것을 본 임금님은 짝짝짝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어요. 하하하, 그를 풀어주어라. 과연 가현은 바둑의 고수일 뿐만 아니라 침을 섬기는 마음씨 또한 고운 신하구나. 가현이 차마 임금님을 이길 수 없어 돌 한 개를 감춰 두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임금님은 가현을 칭찬하면서 반짝반짝 아름다운 비단옷 한 벌을 상으로 내렸답니다. 중국 대륙을 호령한 고려 소녀. 어머니, 아버지. 중국 원나라로 끌려가는 고려의 소녀들은 가족들과 멀어지는 배 안에서 슬피 울었답니다. 당시 고려는 막강한 원나라를 상대로 약 40년간 싸웠지요. 그러나 결국 거대한 제국인 원나라에 무릎을 꿇고 말았답니다. 원나라는 고려를 위협해 금은 보화는 물론 아름다운 처녀들까지 바치게 하였지요. 이렇게 강제로 원나라에 끌려간 소녀들은 궁녀가 되거나 황후의 시중을 들었답니다. 이들을 공녀라고 불렀지요. 이게 다 나라가 약한 탓이야. 울고 있는 소녀들 사이에서 기씨 성을 가진 소녀가 분하다는 듯 말하였어요. 너는 슬프지도 않니? 우린 이제 낯선 땅에서 살다가 죽어야 하는데. 계속 우는 다른 소녀들과 달리 기씨 소녀는 결코 울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니? 적국에서 자신을 지킬 방법은 오로지 자신밖에 없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 그러나 기씨 소녀의 말은 다른 소녀들에게 자신들의 외롭고 슬픈 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뿐이었지요. 기씨 소녀의 말에 고려의 소녀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통곡을 하였답니다. 마침내 고려의 소녀들은 원나라에 도착하였어요. 원나라에서는 고려 소녀들의 이름을 모두 몽골식으로 바꾸더니 중국 황실의 예절을 익히게 하였지요. 제 아무리 이름을 바꾸고 생활 방식을 바꿔 살게 해도 우리는 고려의 딸들이야. 기씨 소녀는 몽골식 이름인 완체 후두로 불릴 때마다 이렇게 다짐했답니다. 기씨 소녀는 혹독한 훈련을 잘 견뎌내었어요. 또한 누구보다 열심히 몽골 말을 익혔지요. 하루는 그런 기씨 소녀를 유심히 눈여겨보던 환관이 왕실 상궁에게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완첸 후드는 한낮 창간에서
차나 끓일 인물이 아닙니다. 그 뒤 기씨 소녀는 황제의 차를 올리게 되었지요. 너는 예쁘고 총명하니 황제의 눈에 들 수 있을 것이다. 상궁의 말대로 중국 황제 순제는 기씨 소녀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답니다. 고려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보아라. 기씨 소녀는 어째서 중국 황제가 고려의 일을 궁금해하는지 의아했어요. 사실 황제는 황태자로 있을 무렵 고려의 대총도에서 유배 생활을 한 적이 있었지요. 그 후 원나라로 돌아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나는 고려 여인인 네가 친근감 있게 느껴지는구나. 황제는 기씨 소녀와 차를 마시며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마침내 황제는 기씨 소녀를 황비로 삼아 흥성궁에 머물도록 하였지요. 뭐라, 황제가 고려 최신의 궁녀와 사랑에 빠졌다라. 황후인 다나시리는 심한 질투심을 느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황비는 산책을 나왔다가 황후의 가마를 보고 급히 길 한쪽으로 멈춰 섰어요. 하지만 기황비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잔뜩 벼르고 있던 황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지요. 감히 이 천한 것이 황후가 지나가는 길을 막다니. 황후는 기황비를 채찍으로 마구 때렸답니다. 기황비는 황후의 매를 묵묵히 맞았어요. 황후의 아버지 엔티무르가 순제의 아버지인 명종을 암살할 만큼 대단한 세력가였기 때문이지요. 그 후에도 기황비는 몇 번이나 더 황후에게 불려가 모욕을 당했답니다. 하지만 기황비는 꿋꿋하게 참고 견디며 때를 기다렸어요. 두고 보자. 언젠가는 내가 황후의 자리에 오르고 말 터이니. 기황비는 전보다 더 열심히 원나라 황실의 역사를 공부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기황비님, 황후의 친정이 영모에 관련되어 황후가 폐위되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 후 순제 황제는 기황비를 황후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여러 대신들이 극구 황제를 말렸지요. 황후는 반드시 옹기라트 가문에서 드려야 한다고 하신 세조 쿠빌라이의 말씀을 잊으셨습니까? 황제는 하는 수 없이 옹기라트 가문의 바얀 후드를 새 황후로 맞이하였어요. 기황비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소식을 전하던 궁녀는 기황비보다 더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어서 울음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난 이보다 더한 일도 많이 당했지만 한 번도 운 적이 없다. 이렇듯 당당하고 씩씩한 기황비인지라 새 황후도 기황비에게 깍듯이 대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1339년 기황비가 아들을 낳았어요. 자식이 없던 순제는 너무 기뻤지요. 기황비의 아들 아이 유실이 다라를 태자로 삼을 수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황후인 바얀 후두가 세상을 떠나자 기황비는 황후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황제를 모시고 자신의 몸가짐을 가꾸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그 결과 귀황후의 두 아들은 차례로 중국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기황후는 37년 동안이나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중국 대륙을 호령할 수 있었지요. 공녀의 신세가 되어 고향을 떠났던 기씨 소녀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여성이랍니다. 왕족을 구한 박재상. 신라 제18대 놀지왕의 두 동생인 미해공과 보해공은
각각 일본과 고구려의 인질이 되어 있었답니다. 아버지인 내물왕이 일본 왕에게 속아서 미해공이 인질이 되었다면 아들 놀지왕은 고구려 왕에게 속아 보해공이 인질이 된 것이었지요. 놀지왕은 인질로 잡혀간 두 동생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었어요. 아무래도 두 아우를 적국으로부터 구해내지 않으면 나라의 체면으로도 형제의 정으로도 참을 수 없는 치욕이다. 이렇게 생각한 놀지왕은 두 아우의 구출을 결심하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지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고 우선 어려운 일을 능히 감당할 만한 충신이 필요했으니까요. 놀지왕이 왕위에 오른 지 10년째 되는 해 대궐에서 축하 잔치가 열렸답니다. 왕은 모든 신하들에게 친히 술잔을 돌렸어요. 풍악이 울리기 시작하자 신하들은 축하의 환성을 올렸지요. 대왕 전하 만세, 신라 만세. 대궐은 신하들의 환성으로 가득 찼으나 왕의 두 볼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흥겨워하던 모든 신하들이 갑자기 술맛을 잃고 어리둥절해 했답니다. 상감마마, 이 기쁜 날에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나이까? 축하잔치 자리가 쥐죽은 듯 고요해진 가운데 재상이 신하들을 대표해서 놀지왕을 위로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내가 왕의 자리를 이어받은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구려. 짐은 지금 이런 성대한 잔치상을 받고 있지만 두 아우는 오랫동안 멀고 먼 적국에서 자유를 잃고 고생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 오늘 이 시각에도 고국을 그리워하며 형이 구해줄 날만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구려. 모두가 그 당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사옵니까? 때가 되면 왕자님들을 모셔올 수 있을 것이오니 그날을 낙으로 삼고 기다리시옵소서.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또 기다려야 한단 말이오. 이 말에는 위로하던 재상도 말문이 막혀 어쩔 줄 몰라 했답니다. 놀지왕은 침울하게 말을 이었지요. 아버님께서는 오로지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시는 한 마음으로 적국의 야욕을 가라앉히고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아드님을 멀리 일본으로 보내셨소. 하지만 그 아드님의 모습을 다시는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지 않았소. 어찌 그뿐이요. 나 자신도 백성을 끊임없는 전쟁의 고통에서 구할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역시 고구려의 관계에 넘어간 것 아니오. 사랑하는 동생을 그 나라로 보내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인질이 돼버렸으니 이 어찌 천추의 원한이 아니리오. 오늘따라 그 일을 생각하니 슬픔을 금할 수가 없어 눈물을 보였소. 미안하오.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특히 몇몇 신하들은 흐느껴 울었답니다. 놀지왕은 신하들을 쭉 둘러본 다음 말을 계속하였어요. 저 고집스러운 두 나라를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웅변과 지혜롭고 용맹한 충신이 필요하오. 그런 사신을 골라 보내려 하니 적당한 인물을 추천해 보시오. 적국에 사신을 보내 인질로 고생하는 두 아우를 구출하려는 생각이었지요. 재상이 앞에 나서며 말하였어요. 그런 어려운 임무를 완수할 사람으로는 아무래도 박재상만한 사람이 없을까 합니다. 다른 여러 신하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아뢰었지요. 박재상은 삼라군의 태수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은 곧
박재상을 어전으로 불렀답니다. 그리고 두 동생을 구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상세하게 이야기하였지요. 감격한 박재상은 왕에게 자기의 각오를 이렇게 아뢰었어요. 신의 생각은 이러하옵니다. 임금을 근심스럽게 하는 것은 신하된 자들이 충성스럽지 못한 탓이옵니다. 따라서 임금으로 하여금 욕된 일을 당하게 했을 경우 신하들은 죽음조차도 달게 받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나라와 임금을 위한 일에 어찌 어렵고 쉬운 것이 따로 있겠습니까? 어려우면 피하고 쉬운 것만 택한다는 것은 자기 한 몸의 공만 바라는 비겁한 짓이지 결코 충성이 아닙니다. 소신이 비록 재주가 없고 어리석으나 이런 의로운 일에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나라와 대왕께서 베푸신 은혜의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겠습니다. 왕은 박재상의 충성과 용맹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에게 그 중대한 임무를 맡겼답니다. 박재상은 놀지왕의 지시에 따라 홀로 북쪽 고구려 땅으로 갔답니다. 박재상은 고구려의 왕을 만나 신라 왕의 인사를 전하고 신라 왕의 동생인 보혜공과도 첫 인사를 나누었지요. 그리고 곧 고구려 왕에게 자신이 찾아온 목적을 말했답니다. 신은 일찍부터 이웃 나라끼리 의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서로 착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이라고 들었사옵니다. 만일 남의 나라 사람을 오랫동안 인질로 잡아둔다면 옛날 중국이 혼란스러웠을 때 서로 상대방을 속여 제 나라 이득만을 취하던 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지금 대왕의 나라에서는 우리 신라 임금의 아웃님을 인질로 삼고 10년 동안이나 본국에 돌려보내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임금님은 지금 아웃님이 보고 싶어 여간 슬퍼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리에 벗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일 대왕의 관용으로 그분을 본국의 왕실로 돌려보내주시면 양국의 친선이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왕으로서는 주위의 여러 나라로부터 칭송을 들으실 것이며 아무런 손해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정을 통찰하셔서 부디 보혜공을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박재상은 사람의 마음속을 깊이 찌르는 웅변을 토하였어요. 그러나 완고한 고구려 왕은 박재상의 이런 인도주의적 호소를 기울여 듣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비웃었지요. 이 문제는 생각해 보겠으니 경은 서둘지 말고 우리나라의 좋은 경치나 구경하면서 편안하게 기다려 보시오. 고맙습니다.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박재상은 공손하게 절하고 대궐을 물러나왔어요. 그러나 눈치 빠른 그는 이미 보혜공과 함께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아차렸지요. 자칫하다가는 자기까지도 인질로 잡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답니다. 박재상은 고구려의 관리들에게는 겉으로는 바보같이 보이면서 속는 척하고 뒤로는 대책을 세웠지요. 구경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지만 고구려의 임금과 관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산이나 강으로 구경을 다니기도 하고 놀이도 즐겼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보혜공을 만나 고구려에서 탈출할 계획을 짰지요. 그리하여 보혜공과 박재상은 5월 보름날 달 밝은 밤에 고성에서 만나 단둘이 국경을 넘어 고국으로 탈출하기로 약속했답니다. 그날 밤까지의 계획은 잘 진행되어서 미리 고성에 가서 기다리던 박재상은
갇혀있던 곳에서 몰래 빠져나온 보혜공과 만날 수 있었답니다. 박재상은 뛸 듯이 기뻤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역시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무사히 모시고 귀국할 징조이오니 안심하십시오. 고맙소. 내 우리나라로 돌아가면 반드시 왕이신 형님께 경혜공을 아뢰어서 은혜를 갚으리다. 신하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이옵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옵소서. 그보다도 급히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자, 어서 출발합시다. 박재상은 보혜공을 보호하면서 신라를 향해 남쪽으로 걸음을 재촉하였어요. 5월의 보름달이 해안선을 낯같이 밝게 비춰주어 탈출하는 사람에게는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밝은 달빛이 도리어 화가 되었지요. 벌써부터 그들의 뒤를 추격하던 고구려 군사 10여 명에게 그들의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기 때문이랍니다. 밝은 달밤을 택한 것이 도리어 화가 되었구나. 차라리 어두운 밤으로 정했더라면 적군의 추격에서 숨기가 쉬웠을 것을. 그러나 어쩔 수 없었어요. 도망가고 추격하는 숨가쁜 위기가 한동안 계속되었답니다. 말을 하면 서로 들릴 정도로 뒤쫓는 고구려 군사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게 되자 박재상은 고구려 군사들 앞에 썩 나섰답니다. 여보시오, 고구려 군사들. 죄 없는 신라의 왕자를 괴롭히지 마시오. 당신들도 부모와 처자식이 있는 몸이 아니오. 우리 왕자님이 고구려에 계신데도 당신들 나라에 도움이 될 게 없지 않소. 당신들도 위의 명령으로 우리를 잡으려 할 뿐이지 본인은 아닌 줄 알고 있소. 자, 이 돈자루를 몽땅 줄 터이니 부디 눈 감아 주시오. 박재상은 묵직하게 돈이 든 자루를 던져주었어요. 군사들이 돈자루를 향해 몰려드는 틈을 타서 박재상과 보혜공은 멀찌감치 달아났답니다. 돈에 눈이 멀었는지 아니면 정말 인정에 끌렸는지 고구려 군사들 사이에서 보혜공을 동정하는 이야기들이 오갔지요. 하긴 가엾은 신라의 왕자였지. 그동안 우리에게도 후하던 분이셨잖아. 그들은 추격하는 척했지만 그 속도를 스스로 늦추었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쏘는 화살에서는 활촉을 뽑아버리고 있었답니다. 활촉이 없는 화살은 비록 등에 맞더라도 먼지를 터는 데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사람은 적국이든 지옥이든 어디에서나 덕을 쌓아야 합니다. 공께서 그동안 저런 군졸에게까지 인심을 얻으셨기에 이번 위급을 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덕이 있겠소? 모두 경의 보호와 치략 덕분이요. 그들은 서로 공을 넘기면서 무사히 국경을 넘어 마침내 그리운 고국 신라의 땅을 밟게 되었지요. 놀지왕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아우가 고구려의 인질로부터 해방되어 귀국하자 여간 기뻐하지 않았답니다. 박재상의 공을 표창하고 큰 잔치를 베풀어 아후 보혜공의 10년 고초를 위로하였어요. 적국의 외로운 혼이 될 줄만 알았더니 형님의 구원으로 다시 고국의 품에 안기게 되니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보혜공은 형님인 놀지왕의 손을 맞잡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놀지왕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요. 고구려에 감금되었던 한 아우를 반갑게 맞으니 먼 적국인 일본에 감금되어 있는 아우 미해공이 더욱 가엾구나.
놀지왕은 아직도 일본에 잡혀 있는 또 다른 동생 미해공의 일을 안타까워하였어요. 보해공 역시 형제애가 새롭게 사무쳐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요. 생활 풍습이 같은 고구려에 있던 저보다도 일본에 있는 미해공을 먼저 구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을요. 놀지왕은 혼잣말처럼 탄식했어요. 두 아우 중에서 한 명을 잃고 있는 것은 마치 사람에게 팔이 한 개만 있는 것과 같아 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도다. 박재상은 왕의 이런 탄식을 듣고 머리를 숙인 채 묵묵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배하고 아뢰었지요. 신도 저의 할 일을 반밖에 이루지 못했나이다. 다시 남은 이 반을 해결하고자 일본으로 건너가겠사오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박재상은 왕의 허락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곧 말을 타고 항구를 향해 달렸어요. 그는 고구려에서 돌아오는 즉시 왕을 만나야 했기에 자기 집에는 들르지도 못하고 그 길로 다시 일본으로 향한 것이었어요. 아내와 가족에게 고구려에서 돌아왔다는 인사도 또다시 일본으로 떠난다는 인사도 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지요. 나라의 충성을 다 바치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집안일이나 처자를 무시할 수도 있다는 충신의 태도였어요. 하지만 그 상황이 결코 처자를 만나보고 새로운 작별 인사도 못할 만큼 다급한 건 아니었지요. 문제는 박재상이 이번만은 안 해도 자기의 생각에 대해 전과 같이 순순히 응낙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랍니다. 아니, 오히려 슬픈 눈물을 흘리는 아내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면 용기가 꺾일 것 같은 예감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 옳겠지요. 박재상은 고구려에서 돌아오자마자 자기 집에도 들르지 않고 또다시 일본으로 미해공을 구하려고 바닷길을 떠났다는구먼. 이런 충성은 보통 사람으로선 할 수가 없는 일이야. 박재상이 떠난 뒤 이런 칭찬이 장안에 널리 전해졌어요. 그때 박재상의 아내는 고구려에 가서 성공하고 돌아온 남편이 대궐에서 보고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돌아오기만 기다리며 정성껏 음식을 차리고 있었던 참이었지요. 박재상의 아내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남편이 이번에는 일본으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어요. 박재상의 아내에게는 실로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답니다. 일본은 고구려와 또 다른 인종들이라 결코 살려보내지 않을 터인데 나라에 바친 남편인지라 죽을 곳으로 가시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겠지만 나를 만나보지도 않고 떠나시다니 너무도 야속하구나. 박재상의 아내는 허둥지둥 남편이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탈 율포 항구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러나 필요한 데다 가냘픈 여자의 다리여서 망덕사 절 앞에 모래밭에서 힘이 빠져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길을 쓰고 일어서려 애를 썼으나 그만 다시 실신해버리고 말았지요. 박재상은 그런 아내의 모양을 멀리서 바라보면서도 배에 올라 손만 저으며 이별을 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래밭은 천리 만리 먼 길이라는 의미에서 장사터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일본에 도착한 박재상은 먼저 그 나라의 정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편부터 살폈지요. 그 결과 미해공은 고구려에서 보해공을 데려올 때처럼 해서는 도저히 데려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 판단을 내린 박재상은 결국 꾀로서 미해공을 구출할 계책을 세웠답니다.
그는 우선 관가를 통해 일본 왕실의 보호를 청원하였어요. 이렇게 호소하였지요. 소인은 신라의 폭정 때문에 망명해 왔습니다. 신라의 왕은 죄도 없는 저의 부친과 형을 역적으로 몰아서 잡아 죽였습니다. 저도 잡아서 죽이려고 찾아다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숨어 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명객을 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일본 왕의 덕망을 듣고 거친 바다에 빠져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일본 왕은 신라의 망명객을 후대에 두면 장차 신라를 넘볼 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집까지 주며 잘 살게 해주었지요. 또한 박재상의 글재주가 뛰어났기 때문에 궁중에도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였어요. 그렇게 되니 궁중에 갇혀있던 미해공과도 자연스럽게 왕래하게 되었지요. 미해공과 친해져서 서로 믿게 된 뒤에 박재상은 미해공에게 자신의 목적을 밝혔답니다. 제가 일본에 온 것은 왕명에 따라 공을 고국으로 돌아가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으론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 망명객으로 가장하고 공과 가까이 하려 궁중에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장차 저와 함께 귀국할 방법을 찾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엔 공 혼자만이라도 귀국하실 계획을 꾸미겠사옵니다. 이 비밀을 혼자만 아시고 저와는 사이가 좋지 않은 것처럼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혹시 저에게 공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길는지 모르며 이렇게 되면 계획은 거의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고맙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구해주려는 충성에 감격하였소. 그러고 나서 박재상은 일본 왕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지요. 저는 신라의 왕실과는 철천지 원수올시다. 그런 입장에서 보기 때문인지 미해공이 왕의 두터운 대우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있으면 본국으로 도망치려는 눈치가 보입니다. 그가 만일 귀국을 하면 일본의 비밀 정보를 제공할 것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저의 망명 사실까지 알려 언제 자객을 보내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도 그럴 염려가 있어 늘 감시를 명하고 있어. 하오면 같은 나라 사람인 제가 그의 동정을 살펴 감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저에겐 그 역시 원수의 한 사람이니까요. 일본 왕은 박재상의 이런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박재상을 더욱 극진하게 대우하면서 미해공의 시중을 들게 하였지요. 공의 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해주려고 귀국의 사람에게 시중을 들도록 하였소. 일본 왕은 인심 쓰는 척하고 박재상을 미해공의 시중꾼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렸지요. 미해공은 박재상이 일본 왕의 스파이로서 자기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 데 성공한 것을 알고 은근히 기뻐하였어요. 재상이 말한 대로 이제 일본 탈출 성공의 반은 이루었구나. 그것은 미해공과 박재상의 가슴 속에 공통으로 숨겨져 있는 희망이었지요. 그 뒤로 박재상은 미해공이 사는 집에 함께 살면서 남몰래 공의 시중을 들었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공의 동정을 살피는 첩자 노릇을 하는 척하였어요. 미해공과는 밤마다 몰래 탈출 계획을 의논하고 착착 그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이 궁중에서 둘이 함께 안전하게 탈출할 가망은 없었답니다. 초조해하던 박재상은 마침내 자기 혼자 희생됨으로써 미해공만 귀국시킬 계획을 세웠지요. 그 계획을 들은 미해공은
한마디로 반대하였어요. 그건 안 될 말이오. 나 때문에 경이 희생을 당한다면 어찌 내 마음이 편하겠소. 둘이 함께 귀국하든지 여기서 함께 죽든지 운명을 같이 합시다. 그러나 박재상은 눈물을 흘리면서 미해공을 달래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제가 죽지 않고는 공을 구원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각오를 하고 고국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우리 임금께 한 저의 맹세요, 저의 충정입니다. 제가 죽음으로써 공이 우리나라로 돌아가실 수 있다면 신하인 저로선 그보다 더한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공을 내버려 두고 나 혼자 갈 수는 도저히 없소. 미해공도 인정과 의리가 두터운 인물이었지요. 각지에서 오랫동안 인질로 고독에 시달려온 미해공은 눈물이 많아졌는지 이런 말을 하면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답니다. 공이 저를 아끼시는 마음이 그러시다면 함께 가다가 실패해서 공과 함께 잡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와 행동을 같이 하여 공에게 화가 미치면 도리어 저의 불충이 될까 두렵습니다. 좌우건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 나라를 탈출하겠소. 여기서 이대로 늙느니 차라리 고국에 돌아가서 자유의 몸이 되려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겠소. 정 그러시면 위험을 무릅쓰고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박재상은 역시 신라에서 잡혀온 2명의 어부에게 미리 약속된 해안에서 사흘 동안 대기하도록 준비를 시켜놓았어요. 사흘이면 궁에서 나와 해안까지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요. 이튿날은 마침 안개가 지척을 내다보지 못하도록 짙게 낀 날씨였어요. 박재상은 미해궁에게 말하였지요. 오늘 사냥을 나가십시오. 사냥을 하는 척하고 약속된 장소로 가셔서 배를 타고 하룻밤을 보내십시오. 그럼 저는 내일 아침에 그 배로 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궁중을 나가시면 의심받기 쉽지 않겠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저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제 뒤를 몰래 뒤쫓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공께서 사냥을 나가신 뒤에 이곳 동정도 살펴봐야 할 테니까요. 그럼 내일 아침에 꼭 배로 오시오. 이튿날 아침이 되었어요. 늦도록 미해공이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척이 없자 미해공을 지키던 외병이 공이 거처하는 곳으로 동정을 살피러 오자 박재상이 말하였지요. 공께서는 아직 주무시오. 어제 사냥으로 몹시 피곤하셔서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셨으니 그냥 내버려 둡시다. 외병은 별 의심을 하지 않고 돌아갔으나 한낮이 되어도 미해공이 식사를 들지 않자 감시 역할을 맡은 여인들이 수상하다고 수군거렸어요. 더구나 박재상이 나서서 그들의 출입을 막고 있어 여인들은 더욱 의심하게 되었지요. 그날 저녁이 되자 왕에게까지 이런 보고가 들어갔어요. 그러자 지위 높은 외병 장수가 직접 미해공의 침실을 조사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이미 박재상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난 후였지요. 실은 공께서 이미 신라로 돌아가셨소. 목적이 달성된 마당에 무슨 구차한 변명이 필요했겠어요. 박재상은 자기가 미해공을 몰래 신라로 돌려보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선언하였지요. 나를 죽이시오. 그러나 신라에는 나라와 임금을 위하는 나와 같은 충신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만을 똑똑히 알아두고 감히 신라를 넘볼 경솔한 야심은 버리시오.
박재상은 당당하게 일본 왕을 향해 이렇게 마지막 말을 던졌답니다. 신라에 너 같은 충신이 있다는 것은 진정 부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너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다. 나의 제명이 신라의 충신이라는 것일진데 달게 받겠소. 어서 내 목을 베시오. 이미 죽기 위해서 몸도 깨끗하게 하였소. 일본 왕은 박재상을 처형하면서도 아쉬워하였지요. 그것은 신라국의 충신에 대한 부러움이기도 하였답니다. 한편 미해공은 박재상의 지시대로 탈출할 배에 도착하였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신라 사람들에게 내일 아침까지 박재상을 기다리겠다고 말하였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이야기는 뜻밖이었어요. 그것이 박재상 공께서 왕자님을 안심시켜드리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왕자님께서 오시는 대로 곧 출발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박재상 공께서는 오늘, 내일까지는 왕자님께서 탈출하신 것을 숨기기 위해 왕자님께서 머무시던 곳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역시 박재상이... 예,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이면 처형당할 줄 알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모든 것은 박재상의 계획대로 되었지요. 미해공의 귀국으로 박재상의 충성이 알려지게 되자 모든 백성들이 감탄에 마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박재상의 아내는 날마다 딸 셋을 데리고 바닷가 멀리 바라보이는 치술령 고개에 올라가 남편이 귀국하는 배를 기다렸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일본에서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한 끝에 그러나 웃는 얼굴로 조용히 세상을 버리고 말았답니다. 박재상의 부인이 남편을 기다리던 곳이 취술령이지요. 박재상의 부인은 그곳에서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망부석이라고 부른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 사당을 짓고 그 영혼을 모셔서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내고 그 덕을 길이 사모하게 되었답니다.